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고 윤 대통령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를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1월 23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결국 쪽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줬다는 그 쪽지를 두고 약간 진술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먼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받은 게 맞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줄 때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조 장관이 제가 앉자마자 이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못 받거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이른바 대통령의 쪽지를 받은 국무위원은 이 조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에는 계엄 이후 각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이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나요? 예, 어제 이제 특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왔는데 한 총리는 이 쪽지를 받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전날 윤 대통령도 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쪽지에 대해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여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서 이 쪽지 관련해서 인정한 사람은 일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 명이었습니다. 네. 어제 정문회에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질문이 좀 쏟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경호처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비화폰은 도청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휴대전화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에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쓰는데요. 근데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받은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근데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고 이 세세한 사항까지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경호처가 그 경호처 직원 군장병을 동원해서 윤 대통령 생일 파티를 해줬다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또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삼행시 짓기 등으로 윤 대통령 생일 잔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은 그날은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였다. 윤 대통령 생일 노래, 삼행시 등은 창설 기념 행사의 한 코너였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는 창설 10주년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외부 공연을 좀 부르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경호처 직원과 경호부대가 함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호장교에 이어서 여경까지 불렀다 이런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지적하자 네. 김 차장은 그중에 일부를 부른 것으로 이 경호부대에는 군과 경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속보도 알아보죠. 구속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에서 19일 사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수처 차량 등을 이제 공격하는 불법 행위를 벌인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또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먼저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돼 2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은 지금 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5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일부 가담자는 영장 심사에서 저항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도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서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법관들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또 결코 용인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관 대표 124명 가운데 81명이 투표해서 48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입장 표명에 좀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 집단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서 전체 의사를 밝히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 로컬라이저가 논란이 됐었는데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무안공항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런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콘크리트 둔덕, 이 네. 굉장히 단단해서 이 파괴력이 있었다인 건데 이걸 지금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둔덕 대신에 부러지기 쉬운 가벼운 철골로 지지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활주로 끝부분 안전구역도 설치 기준상 최대치인 240m까지 이제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이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을 필요해 여수와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인데요. 이 공항 내 부지가 좁아서 안전구역 연장이 좀 어려운 곳은 이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MAS 이거를 도입을 검토를 합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 이 속도를 좀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도 문제는 역시 예산이죠. 이 안전구역 연장을 위한 땅 추가 매입 계획은 물론 예산 규모,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고 나면 대책이 나오는데 사전에 좀 예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박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AI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취임하자마자 계속 연이어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에 걸쳐서 인공지능 AI죠. AI 데이터 센터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네. 일본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손을 잡아서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면서 거의 즉시 미국 내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 AI 인프라 구축 기업 이른바 이제 스타게이트로 이름이 네. 지어졌는데 이 스타게이트는 이 텍사스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장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력히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 어땠나요? 예, 이 머스크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인데 틱톡은 지금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아서 지난 18일 밤부터 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원래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내가 사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네. 그런 이유로 취임 직후에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네.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구매자가 틱톡 지분의 절반을 인수해서 50대 50 합작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구매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머스크 CEO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더욱 그리운 요즘인데요. 지금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까진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충남 내륙과 호남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는데요. 특히 논산과 익산, 영암과 나주, 해남 등지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엷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오늘도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2.3도, 대전 영하 2.2도, 전주와 대구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설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잠원나들목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판교부터 정체인데요. 서울 요금소 1차로에서는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팔곡에서 용담터널, 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사이 밀리고요. 팔탄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 더 가서는 신천에서 일지까지 정체고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고척교에서 신정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격시사 인터뷰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수사는 거부를 하고 탄핵 헌재 탄핵 소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뭐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요. 네. 수사 거부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애당초 이제 공수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거부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는 게 그 탄핵 심판의 절차나 아니면 기간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저는 조금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고 변론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될까? 네. 본인한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하나는 이 소위 말해서 탄핵 청구한 국회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네. 제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논리나 근거들이 뭐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또 온 국민이 다 지켜봤던 과정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전 그게 제압도 못하고 설득력 있게 방어도 못하는 그런 것을 왜 했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이미지. 네네. 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로 아주 일관된 것이 저는 형식으로는 장애투쟁 같은 형식이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메시지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운다. 여러분과 함께 싸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네. 그다음에 반국가 단체 좌파 안 된다. 뭐 이런 거 선거 부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장애투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로 일정 정도 이제 국은 올리지만은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이런 이제 효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이미지 메시지 정치 이런 것들도 헌재 출석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반되게 나와요. 오히려. 우선 이제 공선해야 되고. 네. 헌재에서 대응 과정들이 근데 거기다가 논리나 또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없는 이런 거니까 일종의 이 장애투쟁의 이제 중심축 또 메신저 이런 게 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미지에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오히려. 그럼 이 두 가지가 네. 다 안 되는데 네. 왜 하지? 왜 직접 출석해서 저렇게 하지? 득이 뭐지? 오히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 국정조사도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이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그 공소장에서 밝힌 공소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들이 바로 나올 텐데 그러면 심판 과정에서 바로 그런 공방을 국민들이 볼 경우에 지금도 이제 약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하고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내용과 질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다 이거고 거기에 포인트가 군과 무력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그게 뭐 선관위도 있고 국회도 있고 특히 국회를 봉쇄 침탈 또 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뭐 다른 진술을 떠나서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명확한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계엄에 가담했던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윤 대통령은 모르쇠 내지는 아니다. 이 두 가지로만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도의 우뚝 솟은 이 관역 이 표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치되거나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정황과 이제 증언, 진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는 어떤 논박이라고 봅니다. 오늘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4차 변론기일인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뭐 포고령 작성 과정이나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서 약간 엇갈린 주장이 나왔는데 마주보는 상황에서도 이 두 분이 엇갈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쪽지와 관련된 거,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거는 윤 대통령이 소위 구속영장 이제 심사 과정에서 가물가물이라는 말로 내가 썼는지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이런 가물가물로 대응을 했는데 그 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썼다. 일단 쓰기는 내가 썼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아니다. 전액 삭감된 국회 예산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보조하고 뭐 이러는 용도다. 그래서 입법기관 정상화 용도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 가물가물 후 수습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는 입을 맞춘 모양새가 되죠. 오늘도 예를 들면 서로 엇갈린 주장보다는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주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두 사람만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이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면은 두 사람이 입 맞추거나 수습해서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쪽지 문제만 보더라도 등장인물이 두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 뭐 이런 이제 국무위원도 있고 또 쪽지 존재에 대해서 뭐 최상목 대행이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고 제출을 했었고 윤 대통령 멘트도 있었고 그래서 작성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둘이 말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했던 것은 또 국무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이제 온 국민이 증인이다라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둘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국무위원들이 있고 전달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두 사람의 일종의 이제 사후 입맞춤 이런 것들이 통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러 번의 이제 일종의 압수수색이죠. 네. 이런 것도 받았고 또 자체 보고서 방첩사나 이런데 이 부정선거는 소모적인 논쟁이고 불가능한 거다. 현대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이제 보고서도 방첩사에서 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죠. 선관위도 90%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하고 수색하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뭐 굳이 부정선거 문제를 저는 뭐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쟁점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종의 대통령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이제 국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미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제왕적이거든요.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애당초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망상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시도를 해놓고 이 계속 이런 망상에 빠지고 잘못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이단에서 종말론 비슷한 거거든요. 부정선거의 근거는 없고 네.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목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일종의 그런 이제 이단이나 종말론에 이제 빠진 그런 대통령과 똑같은 거죠.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원인은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원인이지만 일단은 강제 구인도 안 되고 구치소 현장 조사도 실패하고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막히고 이 공수처 수사 총평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도 뭐 공수래 공수처가 됐는데요. 네. 우선 저는 뭐 공수처가 특히 뭐 대통령이 헌재 출석 후에 이제 병원에 간
그런 것을 공수처는 몰랐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네. 이런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보도가 됐어요. 알고 있었다. 법무부도 반박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실제로 지금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든 윤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윤 대통령은 거부하거나 피해가거나 이런 네. 거고, 그래서 달리 어떤 수단이 안 보여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강제로 구인하거나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검찰로 좀 빨리 넘기는 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석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은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에 대한 비화폰 지급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영부인한테는 비화폰이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또 비화폰이란 특성이 이런 건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한테는 비화폰이 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비화폰이 사실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의 뭐 아무한테나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는 뭐 계엄 모의라든가 계엄 진행 과정 뭐 이런 데서도 비화폰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비화폰 지급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거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필요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넓어진 것이 좀 특징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론 흐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여당 지지율 오름세에 대해서 관심이 끄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보다 앞서는 조사들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당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 이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이제 장면들이 딱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조기 대선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종의 경험이고 학습이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안에 선거네, 대선이네, 대통령 뽑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이제 국면이에요. 이게 이제 한 축이 있고요.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전까지, 계엄 이전까지는 수세적인 거였잖아요. 네. 그전에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전국도 그렇고 뭐 소위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아무튼 야당이기 때문에 수세적인 어떤 공세를 하더라도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 이 권력하고 맞서고 싸우면서 좀 수세적인, 거기다 사법 리스크까지 있었죠. 이 두 가지였는데요. 계엄 이후로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으로 그렇죠. 바뀌고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관리를 이제 민주당이 잘 했어야죠. 그러나 이 공세적인 국면이 왔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의 실책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는,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다. 그 다음에 공세적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러니까 별로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이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후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51대 49 다음 대선이 이미 51대 49로
전망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엔 엄청난 접전이 될 거예요. 접전이. 예. 관련정과는 예. 정말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원 소위 말해서 폭동이죠. 그 난입 사건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소위 또 그런 폭동을 일종의 양비론적으로 보거나 또 경찰의 과잉 대응이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여당 원내대표나 이거를 평가하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이 충격적이고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서부지원 폭동 사건 후로도 이전까지의 보수의 지지율 반등,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 오히려 민주당하고 크로스되거나 정권 교체의 연장이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기존의 지지율 조사에 변함이 없으면 이거는 고착화된다고 봐야 돼요. 아하. 예, 그렇게 되면은 박빙이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양쪽 양당 다 살얼음판 걷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대선까지 이제 보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수석님 말씀은 이제 폭동 사태가 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근데 개헌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딨어요. 대통령이 직접 반헌법적인 개헌을 한 건데, 개헌을 선포한 건데. 네. 그리고 폭동 사건도 충격적이고 처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개헌 이후 서부지원 폭동 사태 여기서 보수정당 지지율은 회복 내지는 올라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개인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1대1 가상 대결 구도를 해보면요. 여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하고 오차범주 3% 6% 이렇게 들어오는 조사도 뭐 어제 나왔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게 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서부지원 폭동 사건이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앞에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네. 계엄이라는 이제 충격파가 던져졌고 네.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다가 회복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서부지원이 터졌는데 앞에 충격이 워낙 컸던 건데도 이게 지지율이 크로스 내지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수석님, 이런 지금 여론의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검증 제도 개선 특위를 발족했어요. 이 박지원 의원도 당내에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쉽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면 뭐 일종의 이제 반동적 내지는 즉자적 반응으로 입법을 하거나 전국 대응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사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왜 원인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조사가 잘못된 것처럼 해서 선관위는 문항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심사할 이 근거가 없는데 선관위에다가 이제 기각이 되고 네. 또 이거 관련된 이제 대책위까지 만들고 했는데 이건 조건 반사도 아니고 거의 무조건 반사 비슷하게 달면은 그냥 네. 좋다 그러고 또 뭐 쉬거나 쓰면은 이제 약간 저하는 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뭐 대책이 만들어서 뭐 업체 방문한다, 뭐 또 조사한다, 선관위에 뭘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실책을 넘어서서 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데 자신들의 문제 아니에요. 수석님, 이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비명계 잠룡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도 뭐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김부겸 전 총리도 필요하다면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크게 좀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민주당은 일극 체계예요. 그러면 정권을 교체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송택동입니다. 최근에 방송국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요 그런 노래들을 가사의 내용 생각하지 않고 지금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최근에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들하고 동요를 만들고 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곡을 만들어서 드리면 손자들한테 야, 내가 쓴 가사인데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서 손녀, 손자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녹음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저도 기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동요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요는 광복을 맞으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동요가 새로운 날개를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K-팝을 참 좋아하는데 리듬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리듬을 이렇게 살려서 어린이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런 가사 그리고 쉬우면서도 따라 부를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면 전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과 대구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내륙과 호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논산과 익산, 나주와 해남, 장수를 비롯해서 경기도 용인에도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한 만큼 추돌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2.3도, 대전 영하 2.2도, 전주와 대구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동쪽 지역의 대기는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설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예, 그렇게 됐네요. 지난번 여쭤봤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 이루어지면 출마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질문을 자주 받는데 요즘. 네. 저는 2번 대선 도전했었고요. 네.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사사로운 그런 권력이 아니라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 경영을 하는 자리인데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수죠. 네. 예. 그런데 출마 선언 자체는 탄핵 심판 때까지 보고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네. 그때 해야 되겠죠. 예. 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을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범죄 리스크는 그거는 일반 국민들 다 아시는 거고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해서 민주당을 이재명의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민주주의자 맞느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겠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안보입니다. 네. 경제에 있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이 그분의 뭐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세계에서 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게 돈을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그걸로 무슨 성장을 하고 경제를 일으킨다. 그거는 통하지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밖에 없는 분 또 지금도 계속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저러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이 굉장히 포퓰리즘이고 진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또 그 돈으로 복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다. 굉장히 위험한 경제정책이다. 안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 한미일 이 안보 대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도 대화는 해야죠. 그렇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에 경도되거나 우리가 친북이나 친중으로 만약 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안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군을 뭐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쉐쉐하고 지내면 되지 왜 대만 사태니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간섭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의 대북관 대중관 이런 외교 안보의 어떤 전략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앞에 범죄 혐의나 반민주적인 네. 그런 특성보다 네. 경제나 안보가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달라요. 미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의 발언들도 좀 다르고요. 그게요. 정치인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25년째 정치를 하지만 요즘은 국민들께서 그 정치인이 2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컨대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기본사회, 그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그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국가가 해주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보도에 기본사회를 대선에 앞두고 재검토하고 이제는 성장으로 가겠다 이러는데 본인 입으로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 성장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급증과 초조함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 만나서 한미 관계 네.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미연합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런 거 할 때마다 비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대선 앞두고 자기가 우클릭하기 위해서 좀 더 중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똑똑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저러는지 네. 봐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지금 하셨어요. 예. 그럼 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왜 의원님이십니까? 저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가 나라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평생을 경제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외교 안보 이런 쪽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국방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간사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을 제일 먼저 정치인 중에 주장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싫어할 때도 제가 사드 도입해야 한다고 그랬고 미사일 방어나 또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것도 네. 제가 제일 먼저 정치인 중에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허점, 실수도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뭐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강경보수라 이러는데 저는 강경보수가 아니라 진짜 안보에 있어서 정통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을 맡아야지 지금 추락하는 경제 위험한 안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우리 경제와 안보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분식으로 네. 이런 말로 립서비스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의 개혁 과제나 경제나 안보에서 준비되지 않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상대당에 대한 그 경쟁력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가정을 들여서 죄송하지만 당내 후보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대선 출마 가능성을 51%로 늘렸어요. 51%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다른 여권의 후보에 비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나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다?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거기에 제가 약합니다. 제가 저 약점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저는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 중에 중도 확장성, 제가 늘 강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 호소력은 저는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의 고민과 어려움은 야 어떻게 이거 보수정당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통과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최대의 고민이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치인은 진짜 일관되게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한테 제가 생각을 제 원칙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 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 이재명을 본선에서 진짜 이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금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다음 대선이고 지방선거 총선이 못 이긴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진작했어야 될 보수 재건의 길 제가 늘 개혁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뭐라 그럴까요? 이념적 스펙트럼과 보수의 지평과 보수의 영토를 이걸 넓혀야지 우리가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한테도 그런 호소를 하는 정면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재등판 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재등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야 된다 안 된다는요. 정치인은 누가 나서서 머리 깎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치인은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는 외롭게 혼자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그 본인이 정치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됐든 뭐 또 다른 도전이 됐든 하고 싶은 본인이 결단해서 해야죠. 다만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의 최대 약점은 검사입니다. 우리가요. 윤석열 검사, 정치 안 해본 윤석열 검사, 또 한동훈 검사 이런 분들이 용산 행정부와 당을 지배를 하다가 지금은 권영세 검사, 권성동 검사가 또 당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검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치를 또 오랫동안 했던 검사들은 좀 덜한데 네. 그 정치 경험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의힘은 용선열의 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으로 분당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중석 의원은 국민의힘 소수파에 대해 조급한 순서대로 당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고 그 박지원 의원님은 우리 당이 맨날 쪼개지고 분당되기만 그냥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진짜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가 못 막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불리한 여건에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후보들은 링 위에 올라올 사람 다 올라와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누가 민주당 이 불리한 여건에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본선 경쟁력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뭐 바깥에 있는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 네. 이준석 의원이나 뭐 천하람 의원이나 그런 개혁신당의 의원들도 지금 뭐 개혁신당이 뭐 내홍을 겪고 굉장히 시끄럽던데 네. 나중에는 같은 큰 링 위에서 올라와서 중도 플러스 보수의 진짜 최선의 후보가 누구냐 그걸 뽑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치열한 그런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상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의원님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시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회의에서 좀 주목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이 중도층 잡기 전략인가요? 아니면 좀 방향 전환이라고 보세요? 그 실용이라는 게요. 제가 이재명의 실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의 실용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표 좀 얻으려고 갑자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싶으니까 탈이념 또 뭐죠? 탈진영. 탈이념, 탈진영. 이게 이제 중도층을 겨냥하는 우클릭의 메시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 기본소득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기본사회를 재검토한다. 기본소득을 재검토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해서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은 둘째치고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나 기회주의적인 말바꾸기나 가벼운 언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거는 저 국민들이 믿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댓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랬더니 뭐 진짜 내가 박근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클릭하고 지금 실형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화장술에 불과하다. 이거는 분치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칠이다. 거기에 쏘면 안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한 실형이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동안 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렇게 발목 잡고 진짜 필요한 정책마저도 협조를 안 했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비명계 잠룡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 대선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불과 8개월, 9개월 전에 총선에서 비명계를 뭐 비명 행사라 그러지만 비명계를 완전히 숙청하고 학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신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뭔가 민주당 안에서 숨을 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지를 규합할 그런 네. 공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을 겁니다. 제가 김부겸 총리는 뭐 평생을 오랫동안 네. 알아온 분이라서 잘 아는데 굉장히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의민주주의자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한나라당 계시다가 가신 분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에. 굉장히 그 중도 소구력이 있고 그런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민주당에서 입지를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설사 재판에서 아웃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재명이 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입지 쉽지 않을걸요. 네. 이 여당 지지율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반사이익이다. 반 이재명 정서다. 분석은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여론조사 숫자에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걸로 나오고 또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게 정권 교체보다 또 비슷하거나 이기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고 제가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는 더 또 이렇게 고무가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고무돼가서 정광훈 집회 더 열심히 나가고 극우 유튜브 더 열심히 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운명을 하겠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니 제 자신의 뭐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정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그 길로 더 극우화되고 더 이렇게 뭐 강경 보수화되는 그 길로 가는 게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 좋은 거냐? 저는 정말 제 원칙과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숫자들은 그건 독약이다 우리한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여론조사 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이 보수 진영의 혐오, 두려움,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게 깔려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아까 비판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우리 보수 정당이 가는 옳은 길이냐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우리 보수정당이 앞으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특히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왜 그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그렇게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그건 독약이라고 보는 거죠. 경제와 안보에 그 전문성을 강조하셨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야당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회와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경 필요합니까? 저는요. 지난 겨울에 비상계엄 전에 민주당이 677조인가요? 그 2025년 예산을 4조 1,000억을 깎아가지고 이 통과를 막 시켜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 전례도 사실 없어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가능한 일인데 뭐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례가 없는 아주 독재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2025년과 2026년의 경제는요. 이 비상계엄 정치 불안 이전에도 너무나 어려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 위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국가 신인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더 어렵게 하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거기 플러스 트럼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아주 큰 변화가 네네. 일어나면 그거는 제가 이런 지뢰들을 보면서 야 이런 폭탄들이 터져버리면 1997년 98년에 우리가 진짜 겪었던 IMF 위기의 그 고통 그런 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이거는 2025년 올해 연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가 뭐 한 15 내지 20조 네. 규모 이야기하던데 네, 이창용 저는 총재. 용도를 물론 아주 엄격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거기다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원칙과 기준 하에 추경을 한다면 저는 30조, 40조 추경도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코로나 때요. 문재인 정부 때 60조 넘는 추경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때 추경 수도 없이 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경제 어려울 때는 또 한국은행이 이 돈, 통화량, 금리 이걸 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를 가지고 전 국민 25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만약 추경을 쓰면 그것만 해도 한 13조 원 들어가거든요. 의원님 만약에 내수 예. 침체가 지금 가장 고민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예.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한국은행이나 KDI나 이런 아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25만 원씩 드리면요. 전 국민. 그럼 그게 진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무지 낮습니다. 그걸 재정승수라 그러는데 왜 낮으냐면 25만 원을 받으면 내가 어차피 쓸 돈을 25만 원 지출하고 그 25만 원 그냥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5만 원 받아서 지출을 진짜 그만큼 소비가 순으로 네트로 넣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만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런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뭐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정부가 직접 한다든지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투자 사업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재정 승수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서 자꾸 꼬리를 내리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적했던 신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안보 상황도 걱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뒤에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식 핵 보유국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칭할 때 얘기하는 뉴클리어 파워 뭐 이 말을 썼는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 트럼프 2기 4년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이건 진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이 옵니다.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걸 뭐 핵 보유국이라고 못 번역해도 좋습니다. 핵 강국이라 그래도 좋고 그거는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미국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크 루비오 그 국무장관 네. 지명자 네. 그다음에 국방장관 지명자 핵스했습니까? 네, 그 네. 국방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네.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거의 서열 3위가 국방차관이 전쟁 전략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콜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1기에서 우리가 매티스 장관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이런 이 어른의 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져 사라지고 아무도 트럼프를 못 말리고 자기들끼리 생각이 아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예컨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2019년 18년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네. 트럼프는 자기가 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거래를 하면 이거는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거를 굉장히 과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어떤 딜을 하든 어떤 거래를 하든 성공한 딜로 포장을 하려 할 겁니다. 네. 거기에 북한 핵 문제나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가 엮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이 나버리면 이거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딜을 모색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고 네. 장거리 미사일 군축 협상을 하면서 북한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뭐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그때는 저는 우리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 독자 핵무장. 독자 핵무장 가야 된다. 근데 독자 핵무장 가기까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네. 시간도 걸리고 미국이 네. 반대할 거고. 근데 NPT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PT에 있는 5개의 핵보유국,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고 네. 나머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뉴클리어 네. 파워라 그러는데 근데 NPT 10조에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북한의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NPT를 얌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PT의 예외로 충분히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기로 논리적인 무기로 해서 미국을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설득을 하고 그 과도기에는 제가 늘 주장하던 나토식 핵폭류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걸 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핵으로 때릴 생각을 엄두를 못 낼 거다.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이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과 비핵화 긴밀 공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근데 정부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최악의 경우는 예. 핵 균형을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미국 행정부들하고 이야기해오던 게 CBID하고 FFBD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 우리 정부는 출발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한테 당신들 정부는 바뀌었지만 과거에 우리하고 한 약속이 있고 우리 워싱턴 선언하고 NCG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그거지만 워싱턴의 분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결이. 그걸 감안해서 플랜 B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유승민 국내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격지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 순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해법 진단해 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트럼프 하면 간세다. 네. 세계학의 후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이익을 최우선해 가지고요.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트럼프 정책의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뭐 서로 성장을 했고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미국이 계속 그 보호무역주의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그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예, 그다음에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아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과거보다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바이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이 한마디로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중산층을 위해서 돈 많은 네. 기업들한테 법인세 많이 걷고 돈 많은 부자들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가지고 중산층을 위해서 쓰겠다. 네. 예, 그런 건데요. 예, 트럼프 정책은 감세 규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인하하겠다. 사실 지난 1기 때 많이 인하했었습니다. 또 인하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관세로 부과하겠다. 예, 트럼프 이야기가 전 세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원이 석유거든요. 네. 근데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기후변화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석유를 좀 덜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쓰자. 네, 그러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그 석유 더 써야 되겠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했죠. 탈퇴했죠. 예, 세계 보건기구 탈퇴했죠. 네. 예,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예, 세계 그런 문제들을 이게 기구에서 세계 기구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누가 조정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미국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세 말씀도 하셨는데 공언했던 보편적 관세는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예. 아마 대외 수입창을 만들어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게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예, 뭐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 일단은 뭐 캐나다, 멕시코한테는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예, 그랬는데 아직 뭐 10 내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국에다 6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제 한 10%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각 국가별로 좀 협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다음 달부터 이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멕시코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우리 공장들이 멕시코에서 전자제품도 생산하고요. 자동차도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예, 그런데 관세를 25% 부과하면은 우리 멕시코에 생산하는 미국으로 수출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은 멕시코에 있는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있게 본 게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배터리나 자동차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예,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해 버렸고요. 네. 예, 그다음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뭐 전기차, 2차 전지 많이 진출했거든요. 네네. 뭐 이걸 깎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국에 진출하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전기차 업체의 대표가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보조금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 우선은 그냥 트럼프하고 좀 맞춰가자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전기차 하면요 중국의 급부상이거든요. 네. 예, 중국이 작년에 보니까 일본을 젖히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이 됐고요. 특히 비아디 같은 이런 회사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어요. 아. 예, 전 세계가 지금 미국만 제외하고 특히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럴까? 전기차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하고 트럼프하고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좀 충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중 무역 전쟁 저희한테 참 걱정입니다. 대중 교육 규모가 적지 않는 우리나라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수출 비중 보면은 중국이 작년 기준 한 19.5%, 미국이 18.7%. 아, 거의 예, 비슷한 두 나라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중이 적절하게 타협하면 큰 뭐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뭐 선거공약에서 예고한 대로 60% 중국산 관세를 부과하려면은 미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86%가 중간재예요. 네. 그런데 미국으로 최종 소비재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 대중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또 우리한테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또 중국으로도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면서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수출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저는 좀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대중 무역 적자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약 48%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아직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대신 다른 타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밑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 협약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버리고 달러 가치를 좀 하락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거 바람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관세 많이 부과하지 않고 서로 좀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한테는 두 가지 도전이 되겠군요. 일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다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 관세 부분이 다른 부분의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환율. 지금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막 치렀던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오히려 왜 그런 겁니까? 예, 트럼프 대선 당선되고 이후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실제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네. 달러 강세가 보였는데요. 예,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극한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사실 오른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우리가 환율을 결정한 달러 인덱스, 위안, 그다음에 엔,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제가 평가하면 작년 말 기준 한 20%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이 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오늘하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라고 그러죠. 네. 예, 금융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오늘 내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아마 엔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해 8월 초에 그때 한번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충격이 있었죠. 일본이 네네. 금리 인상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청산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반등했고요. 전 세계 주가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3.6% 떨어졌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엔화가 강세되고 엔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환율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환율 전망은 일단 조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심이 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 협정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미 FTA도 재검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작년에 550억 달러가 넘어버렸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한테 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FTA 뭐 네. 재협상 요구도 할 것 같고요. 네. 뭐 방위 분담 증가시킬 것 같고. 예, 그러면 어떻든 우리는 그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의 원유를 수입을 우리가 좀 많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작년 보니까 우리가 원유 수입 중에서 미국 비중이 한 16%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한 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좀 더 비쌉니다. 예, 아무래도 운송료나 뭐 이런 것도 더 비싸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주면은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들면서 예, 트럼프가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원유를 사주는 부분이 이제 무역 수지를 좀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 예. 거군요. 어차피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요. 네. 이 투자 관점에서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한데 이 저희 나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뭐 전략 자산화하겠다, 막 이런 공언을 했었는데 아직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 얘기가 좀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다 내렸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하고 미 금리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거나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 대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미국 경제 작년, 재작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아마 올해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그러면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 우리 주가가 세계 주요 주가지 중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았어요. 특히 코스닥이 22%를 하락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닥이 8%, 코스피가 6.2%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세계 1등입니다. 아, 예. 예, 저는 뭐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새벽에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부근 정체 극심합니다. 지금도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2km가량 정체 구간 길어졌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강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지나는 강변북로 일산 쪽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각각 밀립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종안 방향은 구리시계에서 하월고까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관련 서적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했을 때 200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대단하군요. 책에 따라서는 전체 베스트셀러 4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작품이 서정감을 휩쓰는 상황 속에서 이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내 대형 서점에서 트럼프를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은 도서 수만 무려 4,600여 권 정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에 전 세계 경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트럼프 관련 서적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책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막 준비를 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출판사들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출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행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끝까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도 넘어서 가지고 지금 1월 말에 부랴부랴 출간하는 그런 책들도 꽤 있고 또 예약 판매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출간됐던 트럼프 관련 서적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일단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강장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출간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의 이 책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760쪽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본인이 쓴 책도 있죠. 그래서 이미 화제가 되었던 본인의 책 그리고 밥 우드워드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를 해부한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영화로서는 뭐 앨릭스 갤린드 감독이 연출한 시빌워가 지금 미국의 정치적 분열 상태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재집권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공포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 와중에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고한 대로 틱톡 매각을 위해 시간을 벌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 조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90일이라는 예상보다 짧은 75일이고 매각이 불발되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요즘에 관세 가지고 여러 나라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틱톡법을 연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틱톡과 중국 측에 당장 매각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반응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틱톡의 시장 가치는 최대 500억 달러 약 72조 원에서 7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틱톡이 안보상으로 뭐 정보들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매각을 압박을 했었죠.
그 출판계 소식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관련 책이 잘 나간다고 했는데 이 탄핵 정국 때문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헌법책이 잘 팔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헌법 관련서 판매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219%였고요. 올해도 12월보다도 한 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85%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쉽게 풀어 쓴 책들에 관심이 많은데 헌법을 쉽게 풀어 쓴 책은 40, 50대가 주로 샀고 한 65.9%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트렌드가 필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쓰는 책들이 잘 나가요. 그런데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이런 책은 누가 많이 사냐면 젊은이들 20, 30대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월 동기 대비 1036%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디지털 세대들은 손글씨를 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필사를 하는 책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는 이제 일반 어떤 책뿐만이 아니고 헌법책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트렌드네요. 네.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났는데 국내 공항을 통해서 134만여 명이요?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그렇습니다.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개 국제공항에서 134만여 명이 출국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되면서 보통 한 6일 그리고 길게는 9일까지 지금 연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연휴 이틀째인 오늘 25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설 당일인 29일은 11만 5천여 명으로 출국자 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평균 출발 승객 한 13만 4천여 명이고요. 지난해 설 연휴 11만 7천여 명보다 13.8% 증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가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2020년부터 2024년 총 10번의 명절 연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설 연휴보다 일평균 승객이 더 많았던 때는 지난해 추석 13만 7천여 명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나서는 여행객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일단 여행 플랫폼이 조사를 해보니까 설 연휴 첫날인 24일 출발하는 도쿄 항공권의 가격은 100만 원대를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짧은 거리에다가 효율적으로 이제 다닐 수 있고 음식과 쇼핑 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공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고요. 그 외에도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단거리 여행지가 경제성 때문에 또 많이 선택을 받고 있고 이번에는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노선도 긴 연휴 덕분에 예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여행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 상품 예약률이 작년 대비 한 32%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요.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을 미뤄왔던 20, 30대 젊은 층의 예약이 대폭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일단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11월까지 관광수지 적자가 102억 달러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에도 해외여행으로 가시겠다는 우리 국내 여행객들은 78%가 증가를 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시겠다는 분들은 18%밖에 안 돼서 이미 역전이 됐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국내산 항공편이 작년 대비 7.2% 감소하고 좌석 공급량도 8.3%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수지 적자 이번에도 이제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일단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나 선택 변화만이 아니고 지역의 고유한 장점을 내국인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되면 극장가가 바쁩니다. 이 어떤 작품들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워맨스, 브로맨스, 그냥 로맨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포 코미디물도 이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일이 아니면은 3일 정도.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이 지금 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작들이 많이 이번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7일 임시휴일이 되면서 이제 엿새로 늘어난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는 송혜교 씨가 나오는 이제 공포물이고 네. 히트맨2와 귀신경찰은 코미디물이고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연애물입니다. 여기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리마스터링돼서 다시 찾고 또 꼬마 판다팡의 아프리카 대모험 등 자녀를 둔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작품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점에서 지난 추석 때 좀 우리 한국 영화가 맥을 못 쳤는데 지난 연말부터 우리 영화들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상황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좀 우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제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중심으로 반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워맨스, 브로맨스, 로맨스. 이 말도 재밌네요. 네, 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죠. 네. 네. 그러면 영화 하얼빈 흥행 조금 도전을 받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걸 했는지를 다룬 작품인데 이 손익분기점이 58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설 연휴 때 경쟁적이 많다 보니까 과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는가. 애초에 1,000만을 좀 기대하긴 했었는데는 1,000만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 어쨌든 한국 영화들이 선전을 하는 설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3일 목요일 정치역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